이민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3월 넷째 주 KBL 루머 임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끝인가요? 예. 저도 왜냐면 할 말은 없어요. 진짜로 너무 잘 먹고 네. 너무 잘 자고 예. 예, 살이 또 파동파동 주변에서 또 살 올랐다고. 예,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지 않나요? 현농 같아요. 아, 뭔가 몸이 오른 게. 예. 아, 이 농담이에요. 농담. 아, 예. 저 예. 3월 넷째 주 KBL 루머 임팩트 1부 예. 순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아님이 정규 시즌 끝나면 두 기자님들이 베스트 5, 워스트 5 뽑아주세요. 요거 핫 이슈에 잘 이렇게 먹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진짜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저희 뭐 바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뭐 지역불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스노피스님이 오늘 말 속도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말할 때.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별다른 예.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그렇다면 예, 조금 더 예. 느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장진수님이 전자랜드 뭔가 풀릴 듯 안 풀리는 이게 전자랜드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또 남기셨습니다. 전자랜드가 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편에서 그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하고 또 지금 인수 작업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요거 최신 업데이트 판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팍만수님이 현대모비스 1쿼터에 차라리 맥클린, 장재석, 김민구, 전준범, 이현민 놓고 외곽농구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준범, 김민구가 슬럼프인지 아니면 션농 때문에 다른 선수들 폼이 죽는 건지 예, 이렇게 또 현대모비스 팬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현대모비스 계속 가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어제 오늘이 29일 월요일이고 어제 경기를 했었죠. 현대모비스 전자랜드 게임을 했었고 현농이 다행히 잘 했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는데 뭐 유지학 감독이 직접 이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 부분에 관련돼서 또 이제 현대모비스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1부는 KGC, 현대모비스, 그리고 오리온, KT, 전자랜드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GC가 지금 잘 나가다가 DB한테 패했습니다. 뭐 그렇죠. 여전히 이제 설린저 효과 유효하다. 그렇죠. 연승을 계속 달리다가 이제 DB에 잡히면서 이제 연승 끊겼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오리온 밀어내고 3위까지 올라섰고 네. 뭐 이제 DB전에서 패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 경기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날 DB 3점 슛이 그냥 미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경민, 호응이 뭐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예. 둘이서만 3점을 10개를 넣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경기라고 본다면은 여전히 뭐 KGC 쪽에 설린저 효과 자체는 있다. 그리고 그 경기도 설린저가 또 워낙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최근에 오세근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상대 팀들이 설린저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설린저 쪽이 거의 사실상 반 더블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세근과 설린저가 뭐 하이로 위치를 바꿔 설 때도 설린저가 있는 쪽은 계속 수비가 오세근의 마크맨이 조금 붙어 있어요. 예, 거리를 두고 이렇다 보니까 오세근이 좀 미드레인지에서든 림 밑에서든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간이 생기고 사실 시즌 초반에 오세근의 문제점이 그런 하이로우 게임에서 마무리가 진짜 잘 안 됐거든요. 기회는 만들어져도. 근데 설린저 오고 난 뒤에 이 아무래도 공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피니시 능력까지 다시 안정이 되는. 그래서 최근 3경기에서 오세근이 평균 15.7점, 야투율 68.7%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설린저 효과라고 저는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막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절대적 에이스가 있을 때 그 선수가 뭐 스탯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0득점, 뭐 15리바운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가 얼마나 상대 수비를 유인하냐. 그래서 그래비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처럼 이렇게 당긴다는 그런 효과인데 설린저가 사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라든가 아니면 얼클락 그리고 맥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세근 선수는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매치업에서 공격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오세근 선수의 어떤
폼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오세근 선수 기본적으로 이제 농구 센스는 굉장히 좋은 편 아닙니까? 비교 그렇죠. 굉장히 좋은 편이고 설린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그래비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세근이 그걸 이제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또 마침 오세근이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 설린저 효과에서 오세근 선수가 지금 야투 68.7% 상당히 좋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KGC가 지금 경기력이 워낙 좋고 지금 3위까지 다 치고 올라갔는데 네. 뭐 사실 뭐 2위 현대모비스를 마지막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되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대모비스는 어제 승리로 인해 가지고 4경기 중에 한 경기만 승리를 하면 뭐 자력 2위가 확정이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KGC 같은 경우는 이제 6강 플레이오프부터 이제 치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긴 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시즌 초에 사실 KGC가 정상적으로 하면 그 객관적 전력이 굉장히 좋고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사실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조합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PO에서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럼 설린저에 대한 해법을 다른 팀들이 찾아낼 수 있는가? 지금 사실 설린저가 경기를 꽤 치렀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뭐 초반에야 그렇고 그 이후에 상대 팀들이 사실은 꽤나 견제하는 어떤 수비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 설린저가 뭐 픽앤팝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뭐 그쪽 드라이빙 레인에 뭐 순간적으로 트랩 수비를 간다든지 뭐 되게 다양한 수비부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안 통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설린저가 그런 상황에서 볼을 흘리거나 턴오버에 가까운 상황을 안 만들고 되게 여유 있게 빼주는 이런 동작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설린저가 이 어떤 KBL 특유의 어떤 수비법으로 제어가 가능한 수준인가? 아니면 이 플레이오프 되면은 이게 또 변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팀들이 약간씩 숨기고 가는 건지 이게 사실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KGC 남은 경기에서 그런 이제 테스트를 조금씩 살짝 할 거예요, 상대 팀들이. 그렇죠. 설린저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법을 갖다가 공략법을 뭔가 테스트를 할 텐데 거기에서 뭔가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설린저 수비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설린저 수비를 할 때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DB하고 게임을 했을 때 뭐 가장 좋은 거는 힘 있는 그 센터가 밀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이제 그 포스트에서는 파워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하고 그렇죠. 팝을 할 때 또 이제 뭐 석점이나 슛 셀렉션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팝을 했을 때 설린저의 위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KGC의 그 공격 밸런스가 살짝 어그러지는 건 맞는데 이제 그 부분도 설린저가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선수가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치고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비율을 높인다거나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GC가 공격을 할 때 설린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설린저 자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설린저의 위력을 갖다가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첫 번째는 트랜지션이라고 봐요. 이 선수의 약점은 세밀한 약점은 어쨌든 이제 트랜지션을 했을 때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아직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비할 때는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제 DB전에서 잘 보여줬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 두경민 선수가 첫 공격을 할 때 여기 두경민 선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이트 선수고 그 다음에 자레드 설린저 이재도가 이렇게 막았어요. 자 이재도가 이렇게 막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스크린을 걸어주죠. 두경민 선수가 이제 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죠. 이런 식으로 빠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이 선수가 처음에는 해지를 살짝 들어갔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설린저가 해지를 살짝 들어가서 두경민이 석점이 좋다는 걸 알고 그리고 여기 뭐 허웅이 있으면 볼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지 빼기 좀 늦어요. 설린저가 여기서 골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린저의 반응은 어땠냐면 살짝 세깅을 해요. 약간 떨어질 때 그럴 때는 두경민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해버리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설린저의 해치 빼기 살짝 늦는 부분, 늦은 부분을 이제 약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됐을 때 트랜지션을 하면서 체력적 부담감을 주고 이렇게 그 좋은 이제 가드진을 이용해서 해치 빼기 늦은 그런 2대2 공격을 공략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설린저가 약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좀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2대 공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좋은 가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센터가 또 어쨌든 그 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연계도 잘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팀들이 몇 팀이나 있겠냐 지금 KBL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설린저 파해법은 어쨌든 늦은 이제 해치백 동작 요 부분을 공략을 하고 또는 트랜지션에서 이 선수가 어떻게 체력적인 부담감이 느껴졌을 때 슈팅 효율이 떨어지느냐 요 부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DB한테 진 이유 KGC가 DB한테 진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을 갖다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KGC는 어떤 부분이냐면 KGC가 사실 KT의 허운 선수한테 약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두경민과 허웅한테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도 선수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물론 이제 뭐 수비도 견고하고 한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두경민이나 허웅을 맡을 때 좀 버거워해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가 사실 최진수나 이우석 이런 장신 선수들은 메인 볼 핸들한테 압박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김지정 선수가 뭐 이대성하고 붙이면서 이대성 선수가 살짝 전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KGC가 저는 문성권 선수한테 좀 맡기면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신 수비수를 이제 상대 메인 가드에게 붙임으로써 좀 네. 압박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희종 선수나 전성현이 왔을 때, 전성현이 있고 양희종 선수가 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피오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KGC는 그 테스트를 지금 국도를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DB 두경민이나 호응한테 이제 계속 빵빵빵 맞으면서 우동현이나 이런 선수를 갖다가 기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설린저의 해치백 동작 늦은 부분에서 메인볼 핸들러가 마음대로 어떤 공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를 갖다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KGC는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PO 때 어떤 특정 팀과 이렇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KGC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설린저 스크리너 수비수인데, 그러니까 스크리너 수비수의 활동량이나 어떤 움직임 속도가 떨어지는 걸 핸들러 수비수를 강화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비수의 활동량의 사이즈를 강화함으로써 커버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현대모비스가 최진수를 가드들에게 붙인 이유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션농이 그런 부분에서 약하니까 오히려 최진수의 사이즈와 활동량으로 그거를 좀 보완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할지 안 할지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김승인 감독이 아니니까요. 예, 자,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현대모비스 현재 31승 19패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번 주 2승 거뒀습니다. 오리온 2차 연장 끝에 잡았고요. 전자랜드 잡았습니다. 자, 뭐 사실은 유작 감독이 이번 주에 경기 치르면서 경기력 그래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와중에도 빛났던 것이 신인 유석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빨리 올라왔다고 경기력이. 예, 그렇습니다. 유작 감독이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석 선수가 이제 기대 이상으로 빨리 올라왔다. 근데 이 정도 할 줄 아는 선수인 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특이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신인 드래프트 얘기를 할 때 현대모비스가 1순위면 차민석이나 박지훈 중에 한 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개독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유작 감독은 좀 의외의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1순위 뽑든 2순위 뽑든 3순위 뽑든 무조건 내부적으로는 이우석이었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연막을 치신 거냐? 그러니까 그냥 하하하 웃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살짝 이제 살짝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얘기랑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알았죠.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우석 같은 경우 유작 감독이 이제 1군에 처음 이제 투입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르게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선수는 좀 특별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멘트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울산 현장에서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은 이제 현대모비스 사실은 가드들이 많고 윙자운도 두텁잖아요. 국내 선수이 예년보다 되게 두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우석,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있더라도 다른 선수 쓸 기회를 이우석에게 주겠다. 일종의 할당량을 주겠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이우석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게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강력한 힌트였네요. 예, 그렇죠. 사실 그 여자 농구에 이제 그 입만 열면 네. 좀 뭐랄까 이제 약간의 그
진실과 진실 80%와 거짓 20%를 섞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신한은행 정상희 감독이거든요. 저희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굉장히 노련하게 쓰시잖아요. 네. 그 부분을. KBL판 양치기 소년은 유지학 감독. 예, 유지학 감독. 예.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런 식으로 힌트를 던져주시고. 그렇죠. 예. 그 질문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뻔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우석 그러면은 실제 코트에서 장점은 무엇이냐? 저희가 뭐 이우석 얘기 되게 자주 했지만. 일단은 지금 현대모비스가 2번으로 나오는 이우석이 안 나올 때 뭐 김민구나 이런 선수들 슛 셀렉션이 되게 불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터프샷도 많이 던지고 조금 무리한 상황. 아 저거는 던질 타이밍이 아닌데 던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우석은 필요한 타이밍에만 던지고 자신이 필요한 플레이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챙길 거 다 챙기는 약간 어떤 그런 강점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공격과 팀 전체 공격을 같이 이제 밸런스 있게 가는 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사실 그거 커리어 내내 해내는 선수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우석은 루키가 벌써부터 그게 된다는 게 아마도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타고난 어떤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를 이제 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어떤 그 파 능력인데 사실 예전에 뭐 잘했던 분이 이제 뭐 김도수 지금 그 해설위원이라든가 몇몇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은 정말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되게 쉽게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안 되는 맞아요. 선수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농구의 길을 안다는 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수비에서도 이 선수는 재능이 있다라고. 왜냐면 기본적인 사이즈도 되니까. 운동력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기본 사이즈와 운동력이 어떤 기본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어제 그래서 전자랜드 전에서 보면은 탑에서 이우석이 2대2 수비하다가 코너로 쭉 이제 가는 크로스 패스를 미리 달려가서 가로채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결정적인 어떤 수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막판에 4쿼터 때 그게 이제 결국에는 트랜지션으로 이어지면서 점유를 벌렸는데 전 그 장면 보고 약간 이게 사실 뭐 NBA랑 비교하기 그렇지만은 르브론 제임스랑 루카 돈치치 같은 선수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하거든요.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수비. 그렇지. 그러니까 센스로 수비. 예. 미리 패스길 읽고 코트 상황을 미리 읽고 이제 그 패싱 레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엄청 손질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센스로 농구하는 거. 그게 좀 비슷하다. 이우석이 뭐 그런 선수인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다. 예, 그렇죠. 비슷한 흉내. 아니 왜 우리 KBL도 왜 르브론이나 돈치치 같은 선수 나오긴 쉽지 않겠죠? 예, 쉽지 않죠. 아무튼 그런 스타일은 있다. 그렇죠. 예, 이우석이 좀 그런 잠재력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우석은 지금 이제 아주 좋은 그 형태로 현대모비스에게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게 피오 때도 최진수나 이우석의 어떤 이런 수비력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가미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청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쇼농 제가 지난주에 좀 극딜을 했는데 굉장히 세게 가셨죠. 어떠셨어요? 어제 근데 또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쇼농 마성의 쇼농이다. 예, 마성의 쇼농. 들었다 놨다. 예, 들었다 놨다. 이제 저 알았어요. 저 이제 알았어요. 이우석이 농구의 길을 알듯이 저도 애드립의 길을 알았어요. 나을 때다 이거. 예. 그렇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 쇼농이 이제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는데, 지난 전자랜드전을 보면 쇼농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졌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쇼농이 픽을 한 다음에 움직이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2, 3번이 예를 들어서 스크린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서명진도 마찬가지였다. 오리온전에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쇼농이 무조건 골밑 안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전자랜드전, 그러니까 28일 전자랜드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됐다. 그래서 공격이 좀 더 원활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대모비스의 고민 중에 하나가 2, 3번 윙맨 자원들의 어떤 득점력 부족인데, 그쵸. 그 현농의 움직임도 이 부분하고 연결이 좀 돼 있다라고 유작 감독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뭐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현농 선수가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공격에서 좀 더 스크린을 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골밑으로 빠져주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슛이 불발이 됐어도 티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그럼요. 굉장히 좋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혁 기자 아까 이제 그 설린저 얘기할 때 그래비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비티가 단순히 뭐 이제 뭐 더블팀 당하고 이런 거 트랩 수비 당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2대2 한 다음에 스크리너가 롤 할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스크리너 수비수와 어떤 드리블러 수비수 쪽에서 바로바로 마크가 안 되면은 코너에 있던 수비수들 헬프를 당연히 가게 돼요. 로우 포스터 쪽으로.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션농이 수비수들 끌어당기고 그러면 코너나 윙 쪽에 더 좋은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유기성들이 있고 그런 유기성 속에서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볼 없을 때 움직임 자체가.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이 선수의 어떤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건데 션농은 그런 볼 없을 때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 이게 좀 약간 좀 심각해서 나머지 선수들에게 찬스가 안 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극딜을 했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제 한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가야죠. 꾸준히. 예, 좋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리온 27승 24패 현재 4위로 내려갔고요. 이번 주 2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이게 연패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에게 2차 연장패하고 삼성전에도 연장 가다가 졌는데 이게 보면은 두 경기 내용 다 뭐 연장패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막판에 좀 경기 운영이 잘못되면서 그냥 뒤집혀서 패했다는 이게 굉장히 좀 악재인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다가온 상황에서. 이덕기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게 이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불운인지 이 부분은 아직도 파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문제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온이 힘이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대성의 어떤 클러치에서의 어떤 문제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맞죠. 이대성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경기를 어떤 그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상대 매치업 상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게임 플랜을 할 때 상대 팀 사령탑이 이대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이대성 때문에 지역방어를 서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대성 선수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보여주고 계속 덤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언제 덤비냐면 강호중 감독이 주문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라. 즉 그건 뭐냐면 이제 패스도 나눠주고 득점도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 하다가 승부처에서는 자기가 뭔가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 비슷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 돼. 이게 오리온의 뭐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오리온은 이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뭐 수비 전술, 공격 전술이 약하고 그런 점에서 선수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이대성은 실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리온의 이것도 실력이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을 근데 너무 우연하게 계속 겹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그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도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대성 한 명만의 잘못인가? 물론 이대성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접전 상황에서 뭐 어제 삼성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무리한 셀렉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 기자 말씀대로 좀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막판에 결정적인 턴오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한 명의 문제만으로 몰아가기에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상위권 팀 중에 이제 현대모비스나 KCC가 그래도 접전 선물을 거의 이번 시즌에 거의 웬만하면 잡아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특히 현대모비스는 접전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팀들과 오리온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오리온이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만 막판으로 갈수록 2점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현대모비스나 KCC는 막판으로 갈수록 그 특유의 2점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이제 공격 리바운드 생산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맥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유 작가도 직접 언급했지만 션농이나 장재석이나 이런 자원들이 공격 리바운드 잡아줌으로써 포지션 하나 더 가져옴으로써 또 우위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KCC는 역습이 되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트랜지션으로 득점 싸움에서 모멘텀을 가져오죠. 근데 오리온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빅맨 쪽 외국 선수가 약하다 보니까 클러치 타임에 또 디드릭 로슨이 뛰기도 하고 이 팀 자체가 공격 리바운드에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장신 라인업 자주 운영했지만 그리고 나오는 슛들을 보면은 조금 외곽에서의 터프샷, 점퍼, 허일영이나 이대성의 점퍼 이렇다 보니까 더더욱더 어떤 확률 낮은 공격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그런 2점 싸움에서 밀려가면서 모멘텀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예리한 그 지적 같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냐면, 지금 그 데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좋지 않은 흐름을 끊기 위해서 확실한 어떤 골 밑에서 자원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뭐 팀 동료들과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맞지가 않고 맞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좀 살짝 부족하고, 그래서 경기 중에도 사인이 맞지가 않아서 뭔가 부딪히고, 예를 들어서 이대성이 스크린을 걸어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공격 제한 시간을 한 3, 4초를 갖다 날려먹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디드로스를 쓸 수밖에 없고, 데빈 같은 경우에는 공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이게 패싱이 나거나 득점이 돼야 되는데 자기 득점만 좀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오리온 선수단에서는 에런 행주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고의성을 또 잘랐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야, 이 오리온이 객관적 전력도 좋고, 선수들도 굉장히 뭐랄까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 백업 멤버도 저는 이제 최현민이 최근에 뭐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고, 한호빈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 부분들, 그냥 팀의 어떤 시너지가 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냥 내부적으로 갉아먹히는 느낌들이 있어서 이 팀이 과연 플레이오프 때 좀 어떻게 할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떤 그 집중을 최대한 하고 가면 그 스타가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승현, 이대성이라면, 허일영이라면 그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예, 그래서 오리온이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나, 6강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T 현재 25승 25패 5위고요. 1승 1패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KG 시전에 접전 끝에 패했는데 디비전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 일단 KT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6강 거의 굳어져가는 분위기이고 이제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눈에 띄었던 게 알렉산더의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났었어요, 사실. 네, 그렇죠. 예, 특히 뭐 KG 시즌은 설린저를 의식해서 이제 더더욱더 많이 뛰었고, 그 전경기도 30분 이상 뛰었었고, 디비전에서도 뭐 이게 경기가 좀 가비지 게임이 갔음에도 20분 정도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알렉산더의 경기력이 썩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KT가 결국에는 브라운이라는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얘기를 많이 좀 했죠. 외국 선수 경쟁력이 KT의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게 과연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가 방금 오리온 얘기할 때처럼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그 플레이오프에서 경쟁이 저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모트리가 들어왔죠, 설린저 들어왔죠, 그리고 조 알렉산더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죠. 그 이름값뿐만 아니고 이제 높이가 굉장히 좋고 득점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운을 쓰기가 점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돼버렸다. 그리고 여기에 뭐 현대모비스 현농이라든가 KC 라거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브라운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 브라운이 정말 그 어떤 팀 케미를 정확하게 맞춘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내외각 미스매치를 활용하는 그런 세팅이 되지 않은 한 이런 생각이 들고, 클리프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뭐 허운하고 좀 잘 맞고 또 골 밑에서의 어떤 리바운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객관적 전력을 이제 높이는 그런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KT는 이 부분에서 살짝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KT가 결국에는 그런 브라운을 코트에 세웠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홍철 감독이 그 경기에서 브라운에게 1대1을 못 맡기겠다 하면 결국에는 더블팀 같은 것도 어떤 빈도를 높일 수도 있고 네. 결국은 이게 국내 선수들의 체력 부담으로 연결이 그렇죠. 된다.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사실 공격도 국내 선수들 부담이 가뜩이나 높은 KT인데 이게 공격에서도 좀 약간 연쇄 작용이 되면서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또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브라운이 예를 들어서 1대1 공략을 했을 때 좀 슛 셀렉션을 정제시키고 거기서 미스매치나 이런 부분을 갖다 활용을 하면서 자신이 내외각 득점의 어떤 폭발력을 높여가면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가면 사실은 국내 선수들이 더블팀을 하고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공격에서 그 부분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브라운이 이제 그런 경기를 10경기 중에 한 2~3경기 하고 나머지는 뭐랄까 흐름이 맞지 않은 그런 공격을 하면서 흐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체력은 체력대로 쓰고 또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면서 KT의 어떤 전체적인 게임 플랜이 좀 일그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브라운의 어떤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전자랜드 현재 25승 26패 6이고요. 주말에 SK전 승리했지만 현대모비스에 지면서 일단은 그래도 뭐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예, 이렇게 일단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역시 전자랜드 관심 모으는 것은 역시 인수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뭐 이제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입찰을 KBL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 보면 뭐 기업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이 인수 작업을 그 진행하는 어떤 KBL의 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자랜드 쪽에서도 어떤 그 연락처 한 분이 계실 거고 근데 요 분들만 알고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뭐 야구 쪽이나 이렇게 인수 작업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소문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완전 극적으로 뒤집어지면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걸로 알게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까지 또 드리냐면 뭐 전자랜드가 홍보철 구단주가 뭐 1년 더 할 수 있다 뭐 그게 안 되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파고들어서 조금 알아낸 내용인데 전자랜드 인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월 중순, 늦으면 5월 중순까지 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어떤 그 인수 작업의 어떤 그 특징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실사하기 바로 직전 단계 그리고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한 60에서 70% 정도다. 그래서 실사 작업 가기 전에 전자랜드 인수 대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굵직한 논의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부분을 갖다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수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네. 자, 일단은 전자랜드가 사실은 지금 모트리와 스카시 합류한 뒤로, 이제 12경기에서 4승 8패죠. 12경기에서 4승 8패죠. 저희 전자랜드가 될 듯 뭔가 안 되는데,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문제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모트리가 들어오면서 똑사세요 이제 현상이 살짝 심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저가 이제 그 모트리가 코스트 이제 속공을 하는데 이제 그게 팀 밸런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수정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아서 약간 좀 이제 안타깝고 문제는 이제 모트리가 뭐 속공을 해서 득점을 넣고 자기 득점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대현이나 김당현과 어떤 조화를 갖다가 이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하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 전자랜드 기본적으로 끈끈한 조직력 가지고 농구를 하는 그런 팀인데 모트리가 들어오면서 그 기여를 갖다가 맞추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정확한 어떤 패턴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모트리 한 번, 김낙현 한 번.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모트리가 들어오면서 그 예전에 전자랜드도 뭐 좀 그런 편이었었지만 여전히 이제 모트리가 좀 공격을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이 쉰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트리의 수비력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감독님도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유동 감독께서는 이제 뭐 그전에 있었던 에릭 탐슨이나 심스랑 비교하면 활동량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모팀의 감독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모트리가 사실은 모든 구단들이 알고 있었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모 감독님은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수비력이 떨어진 선수가 아니다. 아직 몸이 좀 돌아올라왔을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 현 시점에서 전자랜드가 모트리 들어온 라인업 수비력은 그 전에 뭐 심스와 탐슨이 있을 때 수비력이 뭐 예를 들어서 9였다면 지금은 한 7 정도? 요 정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트리가 처음 데뷔전 치렀을 때 비해서는 구멍은 아닌데 여전히 수비력 자체는 좀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격력 극대화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맥시멈이라면 만약에 수비력이. 근데 이 공격력 극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혁 기자가 말씀하신 그 어떤 약간 김낙현 한 번, 모트리 한 번, 그리고 모트리의 볼 소요 시간 자체가 워낙 긴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파생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자랜드가 모트리 중심으로 가는 공격도 보면 예를 들어서 모트리가 핸들러하고 스크리너를 가드 김낙현이나 막 전현우 같은 국내 선수들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 선수들이 작은 선수들이 해치 수비에 되게 낯설거든요. 그게 어떤 빅투 스몰 피켓롤의 어떤 효과인데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트리가 핸드오프해서 김낙현이랑 2대2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트리가 최대한 볼을 만질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파생 효과가 안 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전현우나 뭐 차바위나 이런 슈터들 쪽에서 파생 효과가 나서 같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간 안에서만 한두 명이 계속 득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국지전으로 가는 거죠. 예, 전쟁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파생 효과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빵빵 터지는 쪽으로 해결이 되면은 이게 오케이 모트리 효과 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처럼 국지전만 가면은 결국에는 모트리 득점 잘 되는 날은 오케이 해볼 만하고 모트리가 파울 트러블 걸리거나 그 국지전이 안 풀리는 날은 경기 자체가 되게 좀 어렵게 풀려가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한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이제 모트리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2대 공격 이후에 어떤 플랜 B 그러니까 위크 사이드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좀 이제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에릭 탐슨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공격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볼 없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트리한테 딱 던져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내버리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트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자랜드 선수들이 약간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런 조직력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영훈 선수 지금 발목 부상으로 이제 나오지 못하는데 사실 그쵸. 이 선수가 이제 피어 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영훈 선수 부상이 좀 뼈 아프다는 이유가 뭐냐면 정영훈이 포함된 상태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유기성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전자랜드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모비스전에서 이제 대패를 당했는데 4쿼터 초반까지 잘하다가 이제 그 공격에서 완전 무너졌어요. 물론 이제 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트리가 이제 빵이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농한테 좀 잡아먹힌 느낌이 있었어요. 수비할 때 특히 좀 고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캇 활용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스캇을 어떤 선수한테 붙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선수 플랜 B를 만들어서 모트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느냐. 이 부분도 전자랜드에게는 좀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저희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